전남 유소 전화번호 전남 유소 전화번호 수고합니다. 조심 한다고 되나? 아, 있네. (201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1회차의 유일제 고택을 했었는데요. 유일제 김원기 선생의 생애와 학문이라는 주제로 열렸고요. 제2회는 경당 종택에서 열렸습니다. 경당 장흥여 선생의 삶과 사유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3회가 내학 종택에서 열렸는데요. 표은 선생의 생애와 그 시대라는 주제로 열렸고요. 4회 병곡 종택에서 열렸습니다. 병구 선생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5회는 치바당 고택에서 이용, 이징 선생의 출처관과 우도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6회는 임청각에서 안동, 고성이시, 문중 처사들의 의식세계, 반구정, 이갱 선생을 중심으로 열렸고요. 7회가 2019년에 열렸는데요. 원대 고택에서 원대처사 이구 선생과 원촌마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8회가 이산정, 귀미마을 인물과 처감 김도화 선생의 의리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렸고요. 9회가 10월 31일에 금호정사에서 열렸습니다. 금호 이시민 선생의 학문과 절이, 그때도 코로나 중이라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셨는데 그래도 참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10회 중에서 4번째 왔습니다. 3회, 4회, 9회, 10회째인데요. 근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많은 분들께서 이 행사가 오늘 열리지 못하리라 생각들도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또 계획한 대로 열릴 수 있는 것도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게도 오늘 또 유림 관련해서 행사가 열리고 있어서 이곳에 오셔야 될, 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행사장 규모나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많이 오시는 것도 불편한데, 제 생각에는 적당히 꼭 필요한 만큼 정말 중요한 분들 다 와주셨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보통 행사보다 참 빨리들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가 30분 되면 땡 해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만 집중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 분들 보시고 또 이렇게 정답 나누셔도 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름을 남긴다고 제가 금호종사에서도 그 말씀으로 열어드렸는데요. 누군가 살다 간 흔적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남지요. 그 중에서 우리 안동의 많은 성씨들 중에서 또 문중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많이 남긴 그 집안이 전주 유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오늘 기봉 선생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찬날 또 귀한 주말 이곳까지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장혜숙입니다. 네, 오늘 학술 발표회라서 그런데요. 제가 행사를 많이 다녀보면 사회자 환호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행사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10번째로 맞는 안동 처사회상 현장을 찾아가는 학술 발표회입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열리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많은 애를 쓰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손님 맞이를 위해서 수곡 종파 그리고 기봉 종가에서도 많은 애를 쓰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휴대전화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느 행사랑 역시 다르네요. 다들 확인을 해주시고 보통 행사 특히 연세 조금 드신 분들 자리에 가면은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뭐 닐리리야 이런 음악 나올 때 참 곤란할 때가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 확인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10번째에 맞는 제10회 안동 처사회상 현장을 찾아가는 학술 발표회 오늘 기봉 류복기 선생의 생애와 절의정신이란 주제로 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안동 처사회상 현장을 찾아가는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참석해 주십니다. 한 분 한 분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장님을 대신해서 이필상 전통문화예술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복회 경상북도 이동일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희동 전 안동시장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균관 유도회 김창복 안동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성균관 부관장을 역임하신 김구현 우리 부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윤승우 기봉 정선 어르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유시 수곡파의 유해붕 종회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네, 또 오늘 이대가 떼야 뗄 수 없는 분 오셨습니다. 내 앞에 청계 종선 어르신, 네, 김창균 종선 어르신 오셨습니다. 장성진 경당 종선 어르신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뒤로 가셨네요. 권종만 병국 종선 어르신 참석하셨습니다. 류건기 한벽당 주손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정하십니다. 후보 이정석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소개에서 빠지신 분 계시면 추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했지만은 이 귀한 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 드립니다. 다음은 세국 유교문화원 이재업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입동을 지나 대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곳 유서 깊은 박씨 중의원에서 관내 기민들과 항중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북 유교문화원 이사장 이재업입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 안동 선비 정신의 저력으로 이겨냅시다. 모든 행사가 어려웠지만 경북 유교문화원에서는 10번째로 기봉 유복기 선생의 생애와 저류 정신이라는 주제로 처사의 삶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봉 유복기 선생의 학문과 삶을 재조명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기봉 선생은 임진왜란 때 38세의 나이로 임난의병으로 앞장섰습니다. 선생의 뜻과 정신이 이어져 300년 뒤 후손들은 안동의진 참여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치열한 한일운동으로 현재 30여 분의 국가보훈처 훈장이 수언되었습니다. 기봉 선생은 외삼촌 학봉 선생에게 수학해서 문장과 덕형으로 정경을 받고 꿋꿋한 기상과 구김없는 절개 또한 근검하고 순박돈의 유언하며 선대의 유풍을 이어받아 처신이 경이로우니 기봉 유복기 선생의 상과 정신이야말로 처사의 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강연의 발표를 맡아주신 이강우 교수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동시, 전주유시 수고파 종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교문화원 이재업 이사장님의 개회사 들으셨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 과정들 더 많은 애를 쓰셨는데 여러분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안동시장님의 축사 순서인데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안동시 전통예술가 김필상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권영세 시장께서 참석할 축사의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만 바쁜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의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요. 의병장 기봉 유복기 선생의 생애와 절애를 주제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 유교문화관에서 안동 선비정신의 원형인 안동 처자의 삶을 찾아 10번째 학술 행사를 애쓰신 이재엽 경북 유교문화관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학술 발표를 해주실 이강우 영남대학교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 행사의 인물로 선정된 유복의 선생께서는 학문을 숭상하고 국난을 당하셨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키셨으며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과 재산을 바쳐 항일운동을 펼쳐 빛나는 사례와 제리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민 모두가 본받아야 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계층 간의 갈등으로 올바름의 가치관이 중시되는 이때 이번 강연을 통해 선생의 뜻을 기리고 올곧고 참다운 처사들의 삶을 조명해 안동 선비의 기상과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그러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학술 행사를 위해 불심야무연으로 힘써주신 이재엽 경북유교문화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쁜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시장님의 축사를 전통문화예술과장님, 전통예술가 김필상 과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축사해 주실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시간 관계상 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희봉 전주유시 수곡파 종회장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신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약회 전 대구 회장이신 유종환, 전주유시 수곡파 상가정파 유중재님, 대구 하수 회장 유길계님 나오셨습니다. 서울 하수 회장님 유상반님 오셨습니다. 안동 하수 회장 유길계님 오셨습니다. 유기철님 오셨습니다. 이상 많이 오셨습니다만 생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선조님의 숨거리 명년이 이어져 오는 무실호 자락에 선조의 을을 모시는 기산 충리원에서 오늘 행사에 종회장으로서 인사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드립니다. 아침엔 매우 쌀쌀했는데 햇살이 돋아서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원근을 마다하시고 기봉 유복기 선생의 생애와 절이정신 학술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봉 선조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경북 유교문화원의 이재엽 이사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안동문화회원 회장 이동수님, 특히 저 중마고구라 해도 없는 권영 이름이 이준 님도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봉선조의 생애와 절의정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영남대학교 이강우 교수님께도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 선생님께서는 상세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기봉선조께서는 6세 때 아버지를 잃으시고 9살 때는 어머님마저 순절하시고 어린 동생과 묵계 복자니자님, 외삼촌이신 학봉 선생의 돌봄 속에서 자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운천 김용 금역당 배용길님과 함께 안동 최초의 입행을 창의하셨으며 상주 당교 등지에서 입행 활동을 하셨고 정유 재단 시에는 아들 오영재를 데리고 하왕산으로 달려가 곽재우 장군을 도와 입행 활동을 하셨습니다. 동생 묵계 독립은 외삼촌 학봉선생을 따라 진주성을 지키다 순국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조님들의 기도 유업 정신을 계승받아 후손들도 가문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 수고파 유회붕 종회장께서 문중 주요 참석자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빈 속에서 빠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찍 귀미에 있는 귀화 종선 어르신, 네, 김동호 종선 어르신 참석하셨습니다. 어디쯤 계십니까? 네, 뒤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혹시 또 빠진 분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술 발표를 듣는 순서입니다. 영남대학교 이광우 교수님께서 기봉 유복기 선생의 생애와 절의정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광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광우입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그 영남대학교에서 그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국이 여러모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발표회를 개최해 주시고 공부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은 학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리고 12월 초까지 학계에서는 학술 발표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열리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것도 많고 취소된 것도 많고 또 화상회의로 이렇게 대체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학술 발표라는 것은 단순히 학술 토론만 하고 또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또 학술 계획도 세우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세우는 자리인데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학계의 침체를, 학문의 침체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성사시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기봉 유복기 선생의 생애와 절의 정신입니다. 아직 연구가 공부가 미천하여 기봉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학봉 김성애 선생의 제자이시고 또 임진왜란 때 창의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발표를 의뢰받아가지고 급박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느라 여러모로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많이 막막했습니다만 후손들께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한은 촉박했지만 이렇게 미천하나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발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후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기봉 선생의 일대기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 수곡파의 안동 정착 과정과 가문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당시 사회사적 측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봉 선생의 행적을 17세기 전후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행적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가 적어서 여러 문헌에 산재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해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번을 이제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봉 선생은 17세기 전후 처사형 삶을 지향했던 전형적인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성리학적 절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사족으로서, 즉 양반으로서 또 선비로서 시대적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주목하고 이 시기에 한 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봉 선생과 같이 처사형 선비들을 역사학계에서는 향촌 사회에 기반을 둔 제지사족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중소지주적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유향소, 향약, 동약과 같은 향촌 자치기구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향교, 서원, 서당 등의 교화 교육 기관에서 활동하며 향촌 지배 세력으로서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거나 유지해 나갔던 그런 세력이죠. 또한 이제 성리학에 침잠하여 개인적으로 심적 수양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학문의 수술을 통해 하나의 학맥을 형성했던 계층이 바로 제지사족층입니다. 기봉 선생의 행적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기봉 선생 같은 경우에 여타 다른 제지사족처럼 처사형 삶을 지향하면서도 임진왜란이라는 미중유의 국난 속에서 분연히 붓을 던지고 의병 활동을 전개하며 절의 정신으로서 성리학 이념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상시에는 안동의 전주시 후손들이 안근 착절할 수 있도록 또 향촌 개발에도 앞장섰기 때문에 또 제지사족으로서의 어떤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집을 보면서 전주시 수곡파의 안동 정착 과정과 기봉 선생의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고를 따로 준비해 왔는데 천천히 읽어보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가문의 안동 정착입니다. 자료집에는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 씨는 이 씨, 최 씨와 더불어서 전라도의 대읍인 전주구의 토성입니다. 고대의 토성 세력들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유력한 호족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후에 중세 사회로 이행되면서 이러한 호족들은 강화된 중앙 집권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는 성을 쌓고 군사를 거느리고 부하들을 직접 거느리고 있는 그런 독자적인 존재였지만 고려시대 이후가 되면 어떤 왕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그러한 관료 예비군층으로 흡수가 됩니다. 한국사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지방제도 개편, 그리고 이제 봉간제로 알려진 토성정책, 토성군정책, 그리고 이제 향리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그 전주 유씨 가문도 아마 전주 지역의 유력한 호족에서 그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이른바 군현 이족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군현 이족은 고려시대 동안 고을의 유력한 향직을 세습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이족과 달리 관료 예비군층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려시대 동안 몇몇 전주 유씨 내 계열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상경 종사함으로써 중앙 관료가 됩니다. 이렇게 관료를 배출한 군현 이족은 고려 말 조선 초를 거치면서 향족을 세습하는 이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지배 계층이자 새 왕조의 근간이 되는 사족 계열로 좌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려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앙 집권적 체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향직의 권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려 후기로 갈수록 중앙 집권화 정책이 정착되면서 향직의 권위는 약화되고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향직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향직이란 것은 직업이 아니라 나라에 봉사하는 직역, 즉 세습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관직에 나가는 것입니다. 관료로 진출하게 되면 향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 후기가 되면 유력한 향직을 세습하던 계열에서 과거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족층으로 좌정하게 됩니다. 안동육시 수국화도 이런 과정에서 조선시대 사족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료집 2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기봉 선생의 전주유씨 가문은 고려 후기 완성백으로 책록된 장영공 유섭 선생을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선대 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역시 전주 지역의 향직을 세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영공 대에 관료의 길을 걷게 되고 특히 5 아들이 문과에 나란히 급제함으로써 완전히 지역의 향직에서 탈피하여 사족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직제학봉 유국서 선생은 다른 형제와 달리 대를 이어 당시 도성이었던 개경에 머물며 고려 말 신진 4대부로 좌정하게 됩니다. 특히 직제학봉의 부인인 진양부원군은 하윤린의 딸이자 조선 태종 영간 영의정을 역임했던 하륜의 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왕조 초기까지 이 계열은 경화사족, 도성에 머무는 경화사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직제학봉의 차자 부사공 유빈 선생은 조선 태종과 진사 동방으로 개국 원종 공신에 책복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사공의 경우 태종의 신임 속에 특별히 사후 지금의 영주인 영천에 묘소가 마련됩니다. 이를 종릉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부사공은 지금의 안동에 편입된 예안의 명류, 역동 우탕의 증숙류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직제학봉의 묘소가 지금의 안동 녹정면, 죽숙리에 마련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호남의 명문이었던 전주시 가문은 영남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기봉 선생의 5대조 참판권 유희선 선생은 세종영광 문장과 덕망으로서 이름이 높아 남수문 권채와 더불어 지편전 삼선생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훗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전주 황방산에 절의를 지키고자 은둔하게 됐던 그런 분입니다. 이후 기본 선생의 고조와 정조께서는 경기지역 한양 근처에 머물면서 이 계열은 왕조 초기 관료 지향적인 경화사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부 인의봉 유윤선 선생이 영주 지역에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나주박씨 박승장의 사위가 됩니다. 이때 인의봉께서는 당시 혼인 관행이었던 남귀 여감 즉 장가가기에 따라 차양이 영주로 이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의공이 이른바 전주시 수곡파의 낭남시조가 됩니다. 인의공의 낭남은 당시 혼인 관행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15, 16세기 살인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서 관작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에 복구하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따른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의공은 2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 유성 선생이 바로 기홍 선생의 부친입니다.
그리고 유성 선생이 안동의 제지사족 의성 김씨 청계 김진 선생의 따님과 혼인하면서 안동에 처가 입향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전주유씨 수곡파의 입향조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전주유씨 수곡파는 안동의 방근착제라는 제지사족으로서 자리매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기봉 선생 가문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당시 제지사족층의 시대적 역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리학 부식을 통한 향촌 교육 및 교화 그리고 향촌 개발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16세기 중반 안동 내에서 기봉 선생의 가문의 사회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어린 나이에 또 고아가 되셨고, 그리고 다른 안동 지역의 명문 사족과 비교해서 안동 지역에 정착한 시기가 늦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봉 선생 때에는 사회적 기반이 전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안동의 경우에 이미 고려 후기에 안동 김씨, 안동 권씨로 대표되는 토성 세력이 유력한 토성 세력의 유력한 계열이 군nhân 이족에서 탈피하여 관인 세력을 배출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들 세력은 관인이 되면서 통원권, 즉 혼인권이 넓어졌고 전국의 유력한 토성 세력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당시 혼행 관행이었던 낭비 여가원에 따라, 즉 장가각에 따라 안동 지역에는 비교적 이런 시기에 타관 출신의 명문 사족 가문이 입향하였고, 또 이들이 낭비 여가원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명문 사족을 견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안동은 이미 15세기에 이른바 사림의 연수로서 유력한 제지 사족 가문이 여러 정착을 하게 됩니다. 16세기 중반 무렵에는 향촌 자치기구인 유양선암, 그 다음에 퇴계 항례를 바탕으로 구축해 놓은 향촌 질서가 이미 이 시기에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봉 선생이 성장기에 이 전주유씨 가문이 이 틈바구니에서 뛰어들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적으로 기봉 선생의 여러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이제 경제적으로 낙남전 이 가문이 근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화 사족으로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어 있는 상속문서적 분재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작성된 세 건의 분재기가 주목됩니다. 먼저 1550년 부사군 부부가 상속한 분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0쪽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농업국가이고 신분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기반은 전답과 노비였습니다. 1550년경의 분지는 그 중에서도 전답을 제외하고 노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답의 규모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상속된 노비만 대략 한 381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들 노비는 전국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주인가의 이들은 매년 신공, 즉 몸값을 지불하였고, 그것이 바로 이 가문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죠. 이는 당시 다른 제지사족, 시골에 머물고 있는 제지사족 가문과 비교해서는 많은 규모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관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경화 사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1쪽에 표상을 보시면 즉 인해궁의 부인인 나주박씨의 이제 분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사족으로 자리매김한 이후에는 재산 규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모계 쪽 재산만 기재된 것이라서 직접적 비교는 힘드나 노비 규모만 본다면 낙남 이후에 제지사족이 되면서 많이 줄어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기봉 선생의 부친인 유성 선생은 안동 입향 당시 상속 관행이었던 남녀 군분 상속을 감안한다면 전답은 대략 한 160두라, 노비는 대략 한 59 정도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사에 보시면 1620년 기본선생 사후, 그러니까 3년상을 마친 후 상속된 재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2배 이상은 증식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봉선생 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 증식의 방식은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적극적인 향촌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는 조선 후기와 달리, 즉 지금과 달리 읍지 지역, 즉 안동 읍내와 그 인근을 제외한 이 향소, 부고, 그리고 속편 등 이른바 임내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미개발 지역이었습니다. 농경지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임동면도 당시 안동부의 속편이자 임내였던 이마현으로 읍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낙후된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 이후에 도입된 새로운 농업 기술,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내기법, 즉 이양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촌 사회에 보급되면서 그때까지 상대적으로 미개발 지역이었던 임내 지역에 농경지가 확보됩니다. 이를 주도했던 것은 읍지가 아닌, 읍지에 살고 있는 이족이 아니라 바로 향촌 사회, 시골에 복구하게 되는 제지 사족이었던 것입니다. 기봉선생도 선대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당시 적극적인 향촌 개발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기봉선생의 분재기에 보면 상속된 전답을 보면 대평, 사평, 염장, 박곡, 모활 등 수국 일대로 확인됩니다. 바로 이때 개발을 통해서 확보된 전답으로 여겨집니다. 이렇듯 형성된 경제적 기반은 훗날 기봉선생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사제를 틀어서 의병을 일으키고 또 만년에 기양서당을 짓는데 활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봉선생이 개발한 수국 일대가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성리학적 종법지수와 예제가 정착되면서 장락하는 것이 시집으로 친정대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른바 집성촌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고, 이 수국 일대가 전주시 후손들의 새거지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성장이 아니라 그 한국 중세사에서 부단히 지속된 향촌 개발과 경제 성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 발전 과정에서도 한번 또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전주시 수곡파의 안동 정착과 그 기봉선생 당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현재 전주시 수곡파는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그 명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명문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을 다진 인물이 바로 기봉선생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의 현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을 사시면서 사회 경제적 기반의 구축, 그리고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위상이 정립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를 고려한다면 여기서 이제 기봉선생의 행적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라든가 가문사적 의의를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3장입니다. 기봉선생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봉선생은 이제 1555년 16세기 중반입니다. 그 안동 수곡에서 출생하셨는데 6살과 9살에 차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면서 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죠. 그 행실에서 덕기와 도량을 보여주셨습니다. 타고난 심성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아비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그 3년상을 다 치르시고 또 수절하신 어머니 의성김씨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성김씨는 열행으로 이렇게 정려된 분입니다. 이를 보고 자랐기에 그 기봉선생은 조모와 그 숙모를 성직껏 평생 모셨고 또 약관의 나이에 그 영덕 정치와 혼이 날 때 그 신부가 그 장애가 있다는 그 뚱소문을 그 의리로서 물리치신 일화가 전해진 것입니다. 한편 그 기봉선생의 성장 과정에서 그 빼놓을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외숙인 그 학봉 김성일 선생이십니다. 그 학봉 선생은 아시다시피 그 퇴계 선생의 부재로 그 학문적 완성뿐만 아니라 그 임진왜란 때 관인적 능력까지 보여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 일찍이 고아가 된 기봉 선생과 또 그 아우인 묵계 유봉일 선생을 거두어 자식처럼 양육하고 또 교육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숙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료집 그 36페이지에 보시면 기봉 선생이 남긴 학봉 선생 행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부모와 같은 존재이자 한평생 선생이었던 스승이었던 그 학봉 선생에 대해 그 기봉 선생께서 수료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학봉 선생의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사족의 자제로서, 즉 양반과 선비가의 자제로서 각종 제사를 비롯해 의례를 행하는 방법, 그리고 농작하고 노복, 즉 노비를 다스리는 방법, 즉 경제적인 부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봉 선생은 지렁거리에서 목격한 학봉 선생의 평상시 몸가짐과 유훈 중에서도 평생 새기고 따라야 할 것을 따로 모아서 학봉 선생 행적이란 글로 이렇게 엮어서 나중에 이제 기양세고, 즉 유고에다가 수록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학봉 선생도 항상 조카에 대한 가르침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159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안위를 물으면서도 학문에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거듭 권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켜 가르침, 성리학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봉 선생은 외숙의 가르침 속에서 안동에서 서서히 사회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안빈낙도하는 선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여기에 안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592년 미중유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비로서 시대적 불운에 호응하고자 의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기봉 선생의 의병 활동은 바로 성리학적 저리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병 경력은 나중에 이 가문이 안동에서 취하겠던 기반을 딛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일신하는 데도 중요한 명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초기 극초기죠. 임진왜란 극초기 일본군은 빠르게 북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을 1차적으로 방어하고 2차적으로 백성들을 안집시켜야 될 역할을 가진 것은 관군이었고, 그 중에서도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수령들이었습니다. 이 시기 안동진관 체제에서 안동진관의 지휘관으로 활동해야 될 분은 안동대도부사와 안동판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전란 소식이 들리자 가장 먼저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전란 극초기 일본군의 목적은 최대한 빨리 한양을 함락시켜서 국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일본 주력군의 진격로는 안동에서 빗겨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의병을 일으키고 백성을 안집시킬 시간적 여유는 이제 극초기에 전란 극초기에 있었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안동에서도 뜻 있는 여러 선비들이 전람 초기 와해된 관군을 대신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기봉 선생도 그중 한 분이었고 가장 먼저 앞장섰었죠. 당시 창의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40쪽에 인용되어 있는데 학봉 선생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당시 경상우도 초유사로 있으면서 경상우도 지역의 의병 창의를 독려하고 송환김면 선생이라든가 내암 정일홍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의병 창의를 독려했던 학봉 선생이 안동의 자제들에게도 창의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열사가 되고 죽어서는 충원이 될 것이니 너희들도 의당 힘써야 될 것이다 라며 창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봉 선생은 호응해서 1592년 6월 같은 지역의 배용길, 김용 선생 등과 의병을 일으키고 또 당시 안집사였던 배강 김육 선생을 도와 안동 지역을 방어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당시 안동 지역은 전란 극초기 일본군의 진격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일찍 와해된 경상 좌병령을 재건하는 장소로 지목이 됩니다. 이에 경상 좌병사 박진 등이 안동 등을 거점으로 의병과 협조하여 관군을 정비해 나갔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수군에서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시고 또 여러 의병과 조선 관군의 반격으로 일본군의 북상은 지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군은 좀 다급해지죠.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상주로 이어지는 경상좌도 쪽의 보급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안동 지역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6월 22일 안동이 일시적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때 기봉 선생이 참여하고 있던 의병 부대가 직접 일본 군대와 충돌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7월 중순 무렵에 안동 읍지 산정에 숨어서 병력을
병력을 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안동 수복을 위한 그 방력전을 도모하지 않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동 의병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되었던 7월 18일 날 다시 그 안동 지역이 조선 광군에 의해서 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봉 선생의 의병 부대는 일시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주권에 특히 함창 담교 일대에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들이 수시로 안동 인근에 출몰하면서 분탕질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한 경상 좌병영의 그 조선 광군은 영천 지역, 나아가 경주 지역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 광군이 남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주권에 있는 일본군의 그 안동 지역이 노출됩니다. 이를 이제 막았었던 것이 바로 안동 지역의 의병들이죠. 이에 이제 안동과 그 인근 고을의 뜨이는 인사들이 8월달에 이르러 가지고 그 재차 의병을 창의하게 이릅니다. 이때 이제 안동 지역에서 그 이를 선창했던 인사가 역시 또 기봉 선생이십니다. 처음에 그 재차 창의를 시작했을 때 안동 지역 사족들은 전반적으로 좀 미온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봉 선생의 노력 등으로 안동 지역에서 의병진이 이제 결성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근 고을의 의병과 연합하여 이른바 안동 여륵 향병을 조직하게 됩니다. 44조 표 5에는 그 지휘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시 의병 대장은 예안의 그 근시제 김해 선생이 맡았으며 기봉 선생은 안동의 정제장을 맡았습니다. 그 정제장은 의병의 군량 등 그 제반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봉 선생의 안동 향 여륵 향병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상주 담교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대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상좌도 관찰사 한효수는 정제장이었던 기봉 선생에게 병사를 선발하고 또 훈련시키는 간병장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정제장과 간병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병들과 또 병사들과 어떤 소통이 잘 되고 아주 그 깊은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비된 안동 여륵 향병은 이듬해 1594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주권에 있던 일본군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 작전은 4개월간 지속되는데 46페이지에 그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기봉 선생께서는 적의 수복을 배력 등 많은 공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상주권의 일본군도 끝내 격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진왜란 초기 광군을 대신해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세력은 기봉 선생처럼 그 성리학적 저리 정신을 실천한 바로 사족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족 세력의 노력으로 전란 초기 와해되었던 광군도 이제 정비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의병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광군을 보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의병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기봉 선생도 향촌으로 돌아와 향촌 북부에 다시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람 도중에 어떤 그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달려가서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566년 그 당시 도체차사 서해 그 유성명 선생의 어떤 논의로 팔공산 지역에서 광군과 의병들이 회명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팔공산 회명인데 여기도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역시 그 요충지였던 창녕 화항산성에서 당시 그 의병장 곽재우 장군을 필두로 해서 여러 의병들이 모여서 또 요충지를 그 47쪽 이제 말미에 그 언급되어 있듯이 여기 충의사에 제향된 그 어린 이제 5아들과 함께 참여하여 부의자가 저리 정신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그 기봉 선생의 전란 이후 그 만년의 어떤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란이 끝난 그 무렵 그 흉년으로 안동 지역에는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민들이 지역에 가득했는데 그 이때 기봉 선생은 사제를 털어 그 죽을 끓여 구휼하니 먹여 살린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향촌으로 돌아온 이제 기봉 선생은
그 향촌 복구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란으로 어수선한 민심을 수복하고자 다방면에 걸쳐 힘쓰게 되고 그것은 교화, 교육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전라도 행적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선조 분묘의 정비입니다. 49쪽에는 1603년에 그 기봉 선생이 한양에 살고 있는 도성 일대에 살고 있는 일족일 승지 그 유영순 공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용문에도 보이듯이 그 전란으로 영주에 있던 종릉 즉 부사공의 무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또 건의하고 있죠. 아울러 실전되었다가 최근에 찾았던 그 7대조 직제학공의 분묘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정비하자고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1606년에 그 유영순공이 경상도 관차서로 부임하게 되면서 관의 지원을 얻어서 그 시연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러한 분묘 정비는 단순히 조상 추승 사업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 조상 추승 사업을 넘어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성리학적 예제와 그 정법 질서가 정착되어 가던 가운데 당시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남의 전주시 가문은 기봉 선생의 증조대에 감남하여 족쇄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족이 결집할 만한 그 뚜렷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6, 7대조의 분묘 정비는 근기 지방의 일족까지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안동 지방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일족들이 같은 성관으로 결집하는데 또 향촌 사회를 전개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한편 이제 기봉 선생은 61세가 되던 1615년 안동 수곡 서편에 요 밑에 있는 그 서시를 하나 건립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제 훗날의 기양서당입니다. 51쪽에는 그 장작 도원 유점 선생이 부친을 대신해 쓴 기양서당 상냥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양서당의 건립 목적은 바로 어린 자제에 대한 교육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막 안동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가문을 흥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 서당 건립은 16세기 중반 이래 그 퇴계 항맥을 개성했던 여러 저명한 안동 지역의 사족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608년에 편찬된 안동의 읍지죠. 그 연가지에 보면 이 무렵 1608년 기준으로 그 안동 지역에는 22개소의 서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서당들은 16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당 예를 든다면 궁산유씨 가문의 풍악서당, 안동군씨 가문의 청성정사, 그리고 의성김씨 가문의 성문전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당들은 안동의 명문 가문들의 활동하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몇몇 서당은 조선 후기가 되면 또 서원으로 승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기양서당의 건립과 운영은 기봉 선생이 구상했던 한평생 사업의 수건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 시절 보아로 힘들게 성장하면서 외숙의 가르침 속에 향촌 개발을 통하여 가문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거기다 임진왜란 창의를 통해 절의 정신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거기다 퇴계 항맥의 재전 문인으로서 학문적 완성도 이루게 됩니다. 비록 직접 남긴 문적은 그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당대의 주위 인물들의 평가를 보면 학문적 성과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안동 대도무사였던 황성공은 부인 중 기봉 선생을 화살과 같은 고든 높은 선비라고 칭송을 하면서 항상 첨가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53쪽에 예문에 인용되어 있듯이 1607년 안동 부사로 부임한 한강 정구 선생께서는 기봉 선생을 꼭 집어서 그 지역의 어린 자제들에 대한 교육을 당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 학문적 완성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양서당의 건립은 돌아서 기양서당의 건립은 기봉 선생이 그 한평생 그 구축한 그 사회 경제적 기반과 유산 그리고 학문적 기반 위에 완성된 것이며 그 이것을 시작으로 전주시 수곡파는 비교적 늦게 그 안동에 정착하였지만 다른 안동의 명문 사적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문으로 그 빠르게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러한 그 행적을 통해 가지고 그 기봉 선생의 어떤 시대적 역할이라든가 또 한국 사회에서의 가지는 어떤 위치를 그 음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에 그 수곡의 기봉 선생과 그 후손들은 그 선생을 가문의 실질적인 중시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선조의 행적을 기리고 있는 각종 조상 추승 사업도 아울러서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집 매진말에 그 언급되어 있듯이 그 정부에 청원하여 증직을 실현시키게 되고 또 기양서당의 위패를 제양하는 또 그러한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비상충의원이 또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봉 선생의 그 사후 진행된 전주시 수곡파 후손들의 조상 추승 사업은 단순히 조상 권위의 재활용을 통한 가문 위상 정립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조의 업적을 빛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여기 그 전주시 수곡파 후손들은 선대의 행적과 정신, 즉 절의 정신을 적극 계승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루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 17, 18세를 거치면서 학문적 완성은 더 높아지게 되고 또 19세기쯤 되게 되면 또 정제 유치명 선생이 또 배출되면서 그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1728년의 그 무신난 그리고 1881년 그 척사 만인소 그리고 뭐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그 의병 전쟁 그리고 1905년 이후에 또 의병 전쟁과 각종 국권 회복 운동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보여줬던 독립운동 등 수많은 인사들이 그 선조의 정신을 직접 개성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례는 자료집이라든가 그 매진말에 이렇게 말미에 이렇게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봉 선생의 전주시 수곡파 후손들은 선대로부터 이어온 절의 정신을 드러내고 또 높이는 것만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봉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국난이 닥쳤을 때 누구보다 먼저 위기 극복에 앞장섬으로써 선대의 절의 정신을 적극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 정신을 올바른 데 개선하는 데 있어 또한 현재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그 미중유의 그러한 이제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시사한 바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준비한 내용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 추운 날씨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의 정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친절하게 몇 조까지 말씀해 주셔서 편안하게 들으셨죠? 짧은 기간이라 하지만 워낙 열심히 듣는 분들이라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도 찬데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조용히 따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대학교 이광우 교수님이었습니다. 늦게라도 이 행사 또 쫓아와 주신 분들 계십니다. 또 여기 남이 아니죠. 건광택 도의원님 어디 계셔요? 오셨다고 전달받은. 네, 고맙습니다. 뒤에 와주셨네요. 그리고 네, 우리 이재갑 안동시 의원님도 와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방수 우리 대산 종선 어르신도 와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제종택의 변성열 종선 어르신도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날씨도 추우니까 빨리 일어나시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제10회 안동 처살상 현장을 찾아가는 학술 발표회 기봉 유복기 선생의 학문과 절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경북 유교문화원인 주관하고 후원은 유교문화선언회와 안동문화원 전주시 수곡파 종족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기념 촬영 있으니까요. 기념 촬영 있으니까 관계자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서는요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념 촬영 시간입니다.